철학이 튜빙겐 신학교 때문에 더러워졌다. 니체가 남긴 아주 유명한 독설이죠. 네,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어요. 근데 이 신학교 기숙사에 정말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조합의 룸메이트들이 살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 유명한 세 사람이죠? 네, 바로 셀링, 헤겔, 그리고 위대한 시인 홀덜린. 이 세 사람이 한 방을 썼습니다. 심지어 나이 차이도 꽤 있었잖아요. 맞아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쉘링은 겨우 15살, 헤겔이랑 홀덜린은 20살이었어요. 정말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기숙사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10대 천재랑 20대 천재들이 한 방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미래를 꿈꿨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오늘 다루려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항상 쉘링이 헤겔보다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네. 분명히 헤겔이 5살이나 형인데 왜 철학사에서는 보통 쉘링부터 다루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쉘링이 먼저 스타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 스타가 됐다. 네, 20대 초반에 이미 자기 철학 체계를 담은 책들을 막 쏟아내면서 독일 지성계를 뒤흔들었죠. 헤겔은 그때까지만 해도 쉘링의 그늘에 좀 가려져 있었고요. 아하, 먼저 자기 생각의 지도를 완성해서 세상에 딱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그럼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그 천재 철학자 쉘링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핵심 사상인 동일 철학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각이 세상을 보는 어떤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는지 함께 탐험해 보죠. 그가 왜 등장해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앞에는 칸트와 피이테라는 정말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칸트와 피이테. 네, 나라는 정신과 바깥 세상이라는 자연.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철학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쉘링이 어떤 독창적인 해답을 내놓았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의 시작, 칸트부터 한번 풀어보죠. 칸트는 세상을 명확하게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그러니까 현상계가 있고요. 네,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의 세계, 물자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현상계지만 그 무지개를 이루는 빛의 파동 같은 그 근원적 실체, 물자체는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세계랑 세계의 진짜 모습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린 셈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결국 우리 정신이 한번 필터링한 결과물일 뿐이다. 날 것 그대로의 세계는 아니다. 이런 선언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피이테가 잠깐만요 하고 외치면서 등장합니다. 네, 아주 과감하게 등장하죠. 그는 이 이분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나, 즉 자아에서 출발한다. 알 수 없는 세계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자아가 스스로를 마주하기 위해 세계, 즉 비아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게 그의 주관적 관념론이죠. 굉장히 대담한 발상이죠. 칸트가 남겨놓은 알 수 없는 물자체라는 그 찜찜한 개념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다. 네, 세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나에게로 가져온 거죠. 잠시만요. 그럼 피이트의 말대로라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나 책상도 사실은 제 자아가 만들어낸 일종의 허상에 가깝다는 뜻인가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쉘링이 피이트에게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예요. 쉘링 역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데 물자체를 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면서 칸트를 비판했어요. 네, 그건 동의했지만. 그렇죠. 하지만 피이테처럼 모든 걸 나의 활동으로 설명해버리면 저 바깥의 산과 강, 이 단단하고 거대한 자연이 마치 유령처럼 실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군요. 칸트처럼 나와 세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도 문제고 피이테처럼 세계를 나에게 흡수시켜버리는 것도 문제다. 슐링은 이 양극단의 딜레마를 풀어야만 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칸트가 만든 균열을 피이테가 봉합하려 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거죠. 쉘링은 이 둘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넘어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쉘링의 천재성이 폭발하는군요. 그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동일 철학인데요. 네, 동일 철학.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정신과 자연, 주체와 객체는 애초에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다. 원래부터 하나의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원의 이름을 절대자라고 불렀습니다. 절대자라.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좀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거대한 씨앗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씨앗은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체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앞으로 자라날 나무의 모든 정보와 생명력, 그러니까 동적인 힘이 응축되어 있죠. 셸링의 절대자가 바로 그런 우주적 씨앗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두 개의 큰 줄기가 뻗어 나온다는 거군요. 하나는 정신, 다른 하나는 자연. 맞습니다. 셸링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절대자라는 우주적 생명력이 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의식하면 정신이 되는 것이고, 네? 똑같은 생명력이 바깥으로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자신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자연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즉, 정신이 세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물질 세계에서 정신이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명한 문장,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고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둘의 근원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네요. 네, 그 문장 하나에 셸링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피이테처럼 주관인, 나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객관 세계인 자연 역시 정신과 동등하게 절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의 철학을 피이테의 주관적 관념론과 구분해서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정신과 자연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뭐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셸링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거울 비유를 듭니다. 정신과 자연이 각각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두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요? 네. 예를 들어 인간의 정신은 희미한 감각에서 시작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표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유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 단계로 발전하죠. 네, 정신의 발전 단계는 이해가 갑니다. 동시에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 역시 단순한 인력이나 청력 같은 힘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띤 물질로,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으로,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체로 발전하거든요. 아, 셸링은 이 두 발전의 흐름이 정확하게 상응한다고 봤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정신인 감각은 가장 낮은 단계의 자연인 물질에 대응하고, 가장 높은 단계의 정신인 자유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자연인 유기체, 즉 인간에게서 구현되는 식이죠. 와, 정말 거울 같네요. 정신의 발전사랑 자연의 발전사가 같은 악보를 연주하는 다른 악기처럼 들려요. 네, 아주 멋진 비유네요. 둘 다 절대자라는 같은 작곡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군요. 이것이 바로 동일 철학의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분리되어 보이던 정신과 자연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과정의 두 얼굴이라는 것. 이게 젊은 셸링이 세상에 던진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에서 나왔다는 이론론적 관점에서는 스피노자의 철학과도 상당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스피노자 철학을 칸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한 버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셸링만의 독창적인 지점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둘은 세계를 나누어 보는 이원론에 저항하고 하나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같은 편에 서 있죠.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셸링 철학의 심장부입니다. 비유하자면 스피노자의 우주는 이미 완성된 정적인 걸작품 같아요. 모든 것이 영원빌변의 법칙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있는 완벽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그림이죠. 아하, 정적인 그림. 그렇다면 셸링의 우주는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셸링의 절대자는 아직 그려지고 있는 그림 혹은 스스로를 조각해 나가는 조각상 같아요. 아, 동적인 거군요. 네, 그의 절대자는 내부의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의식과 무의식 같은 대립적인 힘들의 긴장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긴장과 갈등을 동력 삼아 끊임없이 자신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동적인 존재입니다. 스피노자가 존재, 비잉의 철학자라면 셸링은 생성, 비커밍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롭네요. 완성된 마스터피스가 아니라 여전히 그려지고 있는 마스터피스다. 근데 한때 룸메이트였던 헤겔은 셸링의 이 동일 철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그랬죠. 모든 소가 검은서로 보이는 캄캄한 밤과 같다고 했다죠.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판인데요. 네, 평생의 우정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죠.
헤겔의 비판 요지는 이겁니다. 슐링이 정신, 자연, 주체, 객체 이 모든 것들을 절대자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 모든 걸 그냥 절대적으로 동일하다는 검은색 페인트로 다 칠해버려서 정작 이 책상이랑 저 의자가 왜 다른지, 나와 당신이 어떻게 다른지, 즉 개별 사물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비판입니다. 모든 게 절대자라면 이 세상의 무한한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아주 아픈 질문이죠. 검은 배경이라는 슐링의 비유는 멋지지만 헤겔의 비판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이 책상은 왜 나무이고 저 컵은 왜 유리인가? 라는 구체적인 차이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남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슐링의 철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돼요. 슐링의 관점에서 헤겔의 비판은 동적이라는 핵심을 놓친 오해에 가깝습니다. 오해다. 네, 슐링에게 절대자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검은 베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다양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무대 같은 검은 배경이라는 거죠. 그 무대 위에서 절대자 내부의 대립적인 힘들이 서로 싸우고 관계 맺으면서 온갖 다채로운 존재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 차이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절대자의 자기 생성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시절 셸링의 철학이 정신과 자연을 통합하려는 거대한 시도였다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런데 그의 철학이 인생의 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삶은 그의 사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죠. 특히 셸링이 그랬습니다. 셸링은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카롤린의 슐레겔이라는 여성과 열렬한 사랑 끝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전염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네, 이 개인적인 비극이 그의 철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자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성적 질서로 파악하려 했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세계의 근원인 절대자가 완전하고 선하다면 이 세상에는 도대체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건 더 이상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관통하는 실존적인 물음이었죠. 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처절한 사유 속에서 셸링의 허기 철학이 탄생합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깨달음에 도달해요. 절대자는 완전 무결하고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어둠과 빛, 맹목적인 의지와 이성적인 질서, 혼돈과 조화라는 이질적인 힘들을 근원적으로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절대자 안에 이인이 모순과 어둠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군요. 초기 철학에서 말했던 긴장이 훨씬 더 극적으로 변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슐링은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절대자가 스스로 균열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라고요. 균열이요? 네, 완전한 통일체에 금이 가고 쪼개지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그 근원적인 균열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그 균열의 틈 사이에서 인간이 신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으며 역사는 갈등과 창조를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세계의 불완전함과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절대자의 완전함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균열과 어둠에서 자유와 창조의 가능성을 본 거네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인데요. 정확합니다. 고통과 악을 단순히 없어져야 할 결핍이나 오류로 본 것이 아니라 세계와 자유,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조건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 슐링의 후기 사상은 당대에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지만 훗날 키르케고르의 불안, 하이데거의 실존, 그리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합리적 체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어두운 측면과 비합리성을 철학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정말 깊고도 역동적인 지적 여정을 함께했네요. 정리해보자면 이성과 자연, 정신과 세계를 절대자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젊은 천재의 동일 철학.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고통을 통해 세계의 근원적인 모순과 균열을 꿰뚫어본 후기 철학까지 셸링의 생각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결국 쉘링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칸트처럼 둘로 갈라진 대립구도도 아니고 헤겔이 비판했던 것처럼 모든 게 똑같은 밋밋한 통일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의 근원 안에서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이 서로 긴장하고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쉘링의 후기 철학에 따르면 세상의 탄생, 인간의 자유, 역사의 발전이 모두 근원적인 균열과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각을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실패, 내면의 깊은 갈등이 단순히 극복하거나 없애버려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동력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